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살려내길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냥 축하와 기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위기의 근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평적 당대 관계 물 건너갔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명품백 이슈도 손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민주당과 이재명, 개딸과 586을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경쟁 아닌 전쟁을 선언했는데요.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성공하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탈당과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일찌감치 결별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하지 않는 한동훈과도 함께할 수 없다며 개혁신당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치보건 프로젝트 디톡스에서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김종대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톡스 이제 새롭게 두 분 모시고 정말 창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제목이 디톡스예요? 디베이트. 아 주사 넣는 디톡스가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디톡스? 독소를 디베이트. 뺀다? 예, 그렇죠. 이제 디톡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중의적인데요. 네. 이제 디베이트 한다는 거 있고요. 토크 한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on speaks. 그 스픽스에서 이제 토론과 토크를 한다 이런 의미고요. 아주 심오한 발상입니다. 예. 네. 전임자인 우리 노정면 앵커가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어. 제가 허락 받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네. 두 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와주셔서 정말 디톡스 인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좀 뽐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작진들도 사전에 이제 여러 영상들 준비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알차게 프로그램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시죠? 오늘 아침에도 방송 나오셔서 네. 경선 힘들다. 네. 예. 네. 어느 정도 바쁘세요? 그냥 뭐 방송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정치적인 일정은 지금은 조금 저는 한 발 물러서 있어요. 한 발 물러서 네, 있고. 왜냐면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좀 어지러운 상황이라 판단이 좀 서기가 어렵다. 그리고 양당의 상황들,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대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신중한 고민. 자, 오늘 이제 그런 또 내용에 대해서 이현주 전 의원께 직접 이제 깊이 있는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김종대 의원님께서 요즘 엄청 바쁘시잖아요. 방송도 방송인데 그거 말고도 초청 받는 데가 너무 많으시죠. 출판기념회가 뭐 이렇게 많으니 뭐 내가 아주 남의 출판기념회 대주느라고 내가 몸과 지갑이 힘들어요. 몸과 지갑. 아니 아주 출판기념회 가셔서 책도 토크쇼 같은 데 올라가면 혹시 출연료 같은 거 주지 아니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대부분 신인들인데 네. 한 푼 도와주는 게 정상이지. 그 책 사주고 이러다 보면 뭐 그 시간과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가서 뭘 받습니까? 받기를. 실제 이제 가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워낙 인기 있고 요즘 뭐 그냥 한 말씀 하셨다면 뭐 50만 원에 100만 원까지 올라가던데. 아니 요즘 재미 좀 본 건 맞아요. 특히 네. 서울에 보면다 이제 노량까지 개봉했어요. 네. 예. 노량. 그런데 이게 바로 군사 노량. 전문가가 보는 서울의 봄, 군사 전문가가 보는 노량. 사람들이 이런 데는 많이 오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기 2편 올렸는데 100만 회가 넘어갔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불공정에 대한 어떤 그 분노의 신경줄을 건드리는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거 다 부정의 시리즈 아닙니까? 노량해전, 12.12 쿠데타. 네. 다 불공정 저는 아직 시리즈잖아요. 노량은 못 예.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고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시는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오늘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은 또 뒤톡스라고 있습니다. 이 그래요? 디톡스를 끝내고 나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준비한 아주 제주도에서 만든 알찬 감귤을 먹으면서 감귤을 먹으면서 오. 뒷담화 토크를 네네. 좀 해야 되니까 뒷담화. 그때 이제 그거 지금 아주 좋죠. 말씀해 주셨던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얘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알차게 준비한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같이 언론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비어천가를 부른다고 난리인데요. 저희들 스픽스는 디톡스를 통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차별화에 성공했느냐,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앞으로 정치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할 것이 웬만한 언론은 자, 총선 불출마한다. 그리고 총선 불출마를 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미래지향적 정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던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왜 대통령과 차별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이현주 의원님께 네.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 네. 당정대의 네. 이제 긴급 회의가 열리면서 네. 총선 후에 특검도 안 된다라고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네. 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한 것이냐,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전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돼 있었다. 아, 결정돼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이죠. 사람들은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 선거의 성격을 희석시키고,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어떤 새롭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 국민들의 어떤 쌓여있는 분노를 좀 완화시키려고 지금 이제 일종의 현란한 쇼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자신의 결정권, 자신의 재량이 상당히 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김건희 특검을 방어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오히려 민주당 공격하라는 특명을 가지고 왔던 비대위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약간 뭐 좀 그런가 아닌가 하고 긴가민가 봤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자료화면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한다. 저 기사가 있고 난 뒤에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라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뒤에 이제 불쾌했다로 수정됐죠. 불쾌했다고 수정됐지만 경로라는 말이 세다고. 예, 이제 실제로는 뭐 경로를 했다고 이렇게 경로는 김건희 여사가 했지. 그렇습니까? 예. 어찌됐든 저 이제 보도가 난 뒤에 김건희 특검을 총선 후에 하자. 한동훈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 그러고 나서 당정대 이제 회의가 열렸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전 처음부터 저 특검 때문에 한동훈이 투입된 거다. 네. 이게 말하자면 야구로 얘기하자면 9회 한 회를 남기고 무사말로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네. 그게 김건희 특검. 또 뭐 쌍특검과 세계 국정조사. 이게 무사말로 상황 아닙니까? 잘 봐줘야 원아웃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투입된 거다. 최근에 원희룡 위원장이 종적을 감췄어요. 국토부 장관 나와가지고 지금 뭐 국토위원들 말로는 거의 시름을 앓고 있다. 이 정도로 낙심해서. 그랬는데 한동훈으로 딱 결정이 되고 나니까 본인한테는 충격이었나 봐. 그랬는데요. 지금 왜 저렇게 됐느냐. 사실은 이 총선까지 남은 일정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처리를 하는 법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뭐 새 시대의 비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저런 식의 취임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시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돌파해낼 하나의 어떤 돌파 대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임명돼가지고, 와서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뭔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 국민님이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전혀 아니라는 보십시오. 얘기입니다.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임기 중반도 안 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제일 위험한 단어가 차별화입니다. 예. 그 말 때문에 패가 망신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장으로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때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장관이에요. 근데 하루는 지역구 행사에서 참여정부와 차별화 발언이 나왔어요. 그 길로 두 분 사이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의 몰락이 시작됐죠. 사실은 그 권위주의 정부일수록 오히려 차별화가 성공하는 듯 보이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구권력이 신권력한테 나를 밟고 넘어가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구권력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때 차별화란 말이 이거 좀 통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런 거 얘기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별화는 거의 혁명입니다. 김영삼이 민자당을 이제 때려 엎고 신한국당을 창당할 때. 이거는 차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재창조 수준이고, 그 외에도 보면은 그 김대중 정부 때 그 쇄신파들이 권노가 꼽은 퇴진을 하면서 이제 차별화에 나섰다 그러지만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게 한국 정치에서 차별화는 제일 위험한 단어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저 행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지금까지 아니거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 이러다가 총선 끝난다. 뭔가 대통령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얘기하면서 차별화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한동훈의 등판 이유라고 했던 거는 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상상력도 풍부하시다. 그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차별화했던 어떤 사례들이 있죠. 네. 가장 근래 이제 성공했던 게 이명박 박근혜고요. 그런데 그 사례에는요, 박근혜라는 그 정치인이 아주 독립된 정치인이었어요. 이명박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차별화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점을 보면 이명박 정권 거의 말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마지막 한 해 정도 남겨놓고는 나를 밟고 가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이 어떤 전체 공동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째 한동훈 위원장은요. 그렇게 독립된 정치인이 아니세요. 일단 정치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검찰에 있으면서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서 그 밑에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같은 동기, 육사 동기 친구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다음에 정권의 임기가 반 이상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차별화에 성공한다 한들 가만 놔두겠어요? 이것은 앞 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년 남겨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초부터 그럼 등판한 것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차별화해서 뭔가 당을 살려보겠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독립된 정치인을 데리고 와서 하죠. 유승민이라든가 뭐 홍준표라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수아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등장하는 시점을 보면 차라리 더 일찍 등장하던가 아니면 좀 이따가 등장하던가 굉장히 애매한 시점에 그죠? 통상 우리가 비대위 하면 한 2월, 1월 말 정도에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리고 또 혁신위하고 이 과정에서 보면 비대위 하려면 그때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혁신위가 좌초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 문제가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긴급히 투입된 사람이고 결국에는 일종의 김건희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다. 네. 두 분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차별을 통해서 새로운 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했던 것은 그냥 바람일 뿐이고 실제로는 될 수 없는 구조 위에서 그냥 당연히 지금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정리해서,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수에서 나온 희망사항입니다. 네, 차별화는. 희망사항. 보수 언론이 특히 다 또 조중동. 그러니까 일제히 보도를 하고 칼럼도 썼지 다 않습니까? 사설이 차별화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기 김건희 특검 함부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조중동이 이런 논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조중동이 보는 건 뭐냐면은 전체 보수의 그 이제 어떤 집단적 이익과 또 어떤 새로운 권력의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정비하려면 차별화가 불가피하다는 거고 이 단어를 조중동이 집중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야당은 별 기대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럼 뭐 그나물에 그 비빔밥이지 뭐 그거 뭐 차별하고 뭐고 아유.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차별화 문제가 그게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중동이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그 내상이 깊을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띄우기를 왜 했냐고 조중동이 왜 했냐? 차별화 기존 권력하고는 좀 차별화하라는 뜻으로 띄우기를 한 건데 알고 보니 아니거든. 이게 지금 문제 딜레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근데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꿈이 거의 현실로 이렇게 현실과 꿈을 혼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망상이라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자기 입으로 차별화라든가 혹은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겠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사실은 근데 애초에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딱 시사하는 바가 일성이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하고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써 눈치채야 되는 거죠. 아니네? 이런 거죠. 사전에 이제 충분히 뭐 의견이 오고 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명확하게 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김건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직 통과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과연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통과시킬지 한번 보죠. 아직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런 방식으로 그냥 덮기 시도하면 특검법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러는 거는 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 지금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펀치가 날라오는데 씩씩 피하는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날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그냥 피하는 전략이라 회피 전략이죠.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면은 뭐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왜 얘기하냐. 아니 통과되는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날짜까지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불과 내일인가 그러잖아요. 네. 아니 나 이렇게 임박했는데 뭐 통과도 안 된 법률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특검에 관한 얘기는 취임사 때도 회피한 주제입니다. 그때 기자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저기 답변에는 특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이 이전 입장 재확인하고 그냥 다른 주제로 바꿔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준비된 답변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라고 보냈다기보다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제2 요구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라던가 또는 뭐 심지어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여론이 70%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총선에 아주 심각하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분위기가 조중동에 의해서 그렇게 막 갔을 때 과연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그리고 이 총선의 공천이나 이런 거에 분쟁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지금은 맡겠다고 큰 소리 쳐도 그때 가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을까? 의원들이 몇 명이 이탈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협조할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우리랑 항상 평생을 같이 해오고 우리 내외랑 이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을 꼭 보내서 우리가 뭐 조마조마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게 옛날에 전두환이 노태우를 민정당 대표로 내려보낸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처음에 내무부 장관 시키다가 그 장관 믿을 수가 그만두게 없는 하고 거죠. 민정당 대표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민정당이 이렇게 회식이 열리면 노태우가 그때 말 안 듣는 의원들 재떨이로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스토리나 이 스토리나 지금 비슷한 거예요. 서울에 보면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자, 이러면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차별화는 총선에서 뭔가 선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전제 조건이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냥 총선 직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성공이라는 게 지금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과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라는 건 모순되는 요구입니다. 예. 그 두 개의 목표가 어떻게 양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긴다는 것은 나라를 크게 갈라쳐서 다수를 내 편으로 포용하는 것이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인데 지금 김건희 방탄은 그런 거에 역행하는 전략이 되니까 이게 조합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준비된 답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고 오직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니, 예. 그러면은 이제 특검만 막으면 총선 결과는 어떤 것이어도 관계없다. 이게 지금 아니 대통령실의 그게 아니라 총선 문제는 예. 지금 후순위인 거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려보낸 것은 특검이 제2요구가 됐을 때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하고 즉각적으로 대통령 측이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내려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총선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나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일단 그런 거고요. 그다음 총선 승리의 의미와 관련해서 지금 150석 이상을 하겠다 하는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 참패하고 나서 정말 150석 정도는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야죠. 근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150석 이상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일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 비슷하거나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뭐냐면 개선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번 총선은요. 국민의힘이 100석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100석 밑으로 이 검찰과 용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총선에서 일정하게 많이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름으로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믿을 만한 국민의힘이 되는 거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이 검찰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는 겁니다. 지금은 줄은 서 있어도 장악된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때 가면 확실하게 장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100석만 넘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당이 100석 남짓인데도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혼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50석을 국민의힘이 넘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110석이나 120석이나 130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혹은 이 지금 정권이 견제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이 견제가 지금보다 더 잘 되려면 그럼 100석 밑으로 여당이 내려가야 더 이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야, 지금까지 그냥 상식적으로는 과반을 누가 차지하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3분의 2 차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게임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정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조선일보가 예. 윤 대통령을 의심하는 게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에 이길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질문을 몇 번 조선일보가 던졌어요. 대표적으로 김대중 칼럼입니다. 대통령 총선 못 이기면은 야 하야할 생각해라. 이건 뭐냐 하면 너 지금 총선에 관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대한 우회적 질책이자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집권 후반기에 계속 소수당으로 남는다는 거는 보수의 시각으로 봐서는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는 거거든. 근데 윤 대통령은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계속 딴 생각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뭘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정권을 잡아서 국가를 이렇게 좀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 하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150석 이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내려가면 그건 좀 타격이 크죠. 그죠? 거부권 행사가 소용이 없고. 아니, 그렇게 되면 국회가 거의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완전히 다. 이게 국회 그러니까. 선진화법도 무의미해요.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100석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된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110석이나 120석이 130석이. 그러면 자 이거는 그러면 언뜻 보면 야당이 대승을 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20석 한다고 봅시다. 국민의힘이요.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되냐. 지금보다 국민의힘이 선전한 게 되는 거예요. 기세 등등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시행령과 거부권과 이런 걸 다 행사할 것이고요.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언론 장악. 그게 더 본격화되겠죠. 그다음에 검찰 장악, 권력기관 장악 더 본격화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에 대한 장악이 이제 드디어 완성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당이 뭔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그냥 지금보다 약간 더 악화된 상태에서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정권이 견제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민심이 충족되려면 범야권이 200석을 넘겨야 그 민심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확실한 자기 집권 세력 또는 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수의 똘똘 뭉친 충성파 집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정치가 완전히 이제 그게 바로 사라진 것인데. 그게 바로 반정치주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떤 대의 정치로서 국회가 존재하고 거기서 여야 간에 협치를 해가지고 국정을 하도록 모든 제도가 설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정치의 본질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 파괴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반정치주의가 득세한다는 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극우 포퓰리즘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지 원칙. 상대방도 언제든 선거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대로서 존중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권력 사용을 절제한다는 거. 이게 어떤 그 규범으로서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 그랬는데, 안 그러면 민주주의 대의 정치는 파괴되는 거고, 그게 오늘날 미국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트럼프 시대.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취임사나 오늘 아침 발언은 거의 뭐냐면은 상대방을 적으로 삼는 그 발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반의회주의적 발언입니다. 본인이 법무장관일 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원칙적으로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주면 안 돼요. 자범 취급을 하고 뭐 절대존엄을 숭배하는 북한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예방을 받습니까? 그거 절대 만나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확실히 무건수행하는지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의 복원과 의회주의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이 어떤 그 선거를 넘어가지고 정치 그 자체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이런 말을 퍼붓는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오염수야, 오염수. 콸콸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일단 그거 보고 이현주 의원께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인사차 방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분 그래도 국민들이나 야당이 검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네요. 그죠? 검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또 야당이 제기하는, 물론 일각에서는 뭐 말싸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싸움 수준의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깊은 역사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그 권위주의, 상명하복,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들이 국민보다 대통령한테 줄 서는 행태들. 그죠? 그리고 홍수가 나도, 그래서 국민들이 막 희생이 돼도 대통령이라든가 높은 사람 오면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행태.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경제도 얼어붙어서 재벌들이 일 안 하고 전부 나와서 떡볶이 먹고 있는 이 행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지금 선진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추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권위주의 상명하복 문화를 버리지 못해서인 거예요. 이거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셨는데 그 다음 대통령부터 이 역사적 시대적 흐름이 그냥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계속 거꾸로 가더니 이제는 급기야 상명하복 권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유일한 집단인 검찰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거는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야당 의원들은 수사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자신의 문제로 이것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게 역사 흐름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 퇴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 이 정도로 심각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게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난 만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고 예. 지금 이 민주당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정치의 본질과 정치의 기본 원칙, 이 대의 정치를 준수하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모습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사실 제가 이 한동훈 장관의 그 취임사를 한 두세 번을 들어봤는데 이 배경에는 어떤 사고의 맥락이 흐르는가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쓰는 개념이나 단어가 리버럴 베이스입니다. 회복력의 시대라는 걸 제레미 리프켄이 쓴 게 재작년이에요. 거기에 동료 시민 정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동료 시민 정치라는 말이 정치학 서적에서 많이 나타났던 건 사실인데 그걸 구체적 실험으로서 구현하고 제도화를 얘기한 사람은 최근에는 제레미 리프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조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미래학자지만은 굉장히 민주당 쪽 리버럴에서도 왼편 쪽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민과 약자에 대해 가지고 경쟁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되 경쟁에 참여도 못하거나 탈락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국가의 책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거의 정의당에서 하는 얘기예요. 정의당 전 대표 이정미 대표가 얘기하는 돌봄 정치론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 최근에 어떤 신좌파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한동훈식의 기존에 못 듣던 이야기들을 쭉 모아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정의당 사이쯤에 위치한 리버럴 베이스의 개념들이고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은데 이게 그러면 좌파냐? 그러면 한동훈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초월의 영역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기 한동훈식 정치가 있다고 하면서 찾아낸 어떤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취임했을 때 바로 톤이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극우 반공 친일주의자로 급변침합니다. 이런 어떤 행동을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 말뜻은 전체적으로 뭐냐? 자기 정치관이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념과 가치, 또 정치에 대한 나의 태도, 이런 부분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존 시스템,
국회와 정당이라는 기존 시스템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안개 속과 같은 정치에서 정치인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초월의 욕구입니다. 나는 달라. 그러니까 저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에 대통령 출마한다 그럴 때 무슨 개파냐, 아주 정치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더니 오래 못 가잖아요. 네. 정치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꽃가마 타고 있는데 이게 꽃상여로 바뀌어 곧 이러다 보면. 그 설명을 이제 이렇게 상세히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리버럴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 이 사람이 개념이 전혀 없는 무개념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고요. 아까 질문드린 건 이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아예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총선 준비를 해야 되고 특검법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그것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대화하고 뭐하고 다 하는 게 맞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 순간에 반격을 하면서, 그때 이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대화하고 어쨌든 이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틀을 인정을 하되, 이 있을 수 없는 그 발언들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제 무슨 취임사인가? 거기에서 대뜸 뭐 굉장히 막 모욕적인 얘기들을 막 쏟아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권에 대해서 비판의식 갖고 있는 거 좋아요. 사실 또 비판할 지점도 있죠. 그런데 본인이 비대위원장 취임하는 날이었잖아요. 아니 누가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그것도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주제에 이 여당의 국민의힘에 뭘 한 적이 있다고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모든 당권을 틀어쥐고 윤석열 대통령 형님 찬스를 등에 업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당장 당원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죠.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그 명분도 없는데 와서 내가 당권 쥐고 지금 총선 지휘하게 생겼는데 내가 잘 모른다. 근데 이러저러해서 와오게 됐는데 도와달라라든가 이 당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깔아뭉개는 거 아니다. 정말 충분히 존중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고 시작하자마자 야당 까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비대위원장 맞냐 이거지. 당의 상황을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나? 대한민국 정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깊이 성찰하고 자기의 진심의 얘기를 하고 있나? 제가 볼 때는요. 그분 그 취임사 들어보니까 완전히 발이요. 땅에서 떠 있어요. 발바닥이 좀 땅에 흥분하셨더라고요.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땅이란 무엇이냐? 국민의힘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것을 나름대로 어쨌든 형식은 구하겠다고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그 취임의 일성이 그다음에 이 정치가 파괴된 상황에서 자신이 한다는 얘기가 그 야당을 갖다가 비판을 막 하는데 그 비판조차도 굉장히 유치한 비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저렇게 되느냐. 그래서 옛말에 약삭 빠른 고양이가 밥 놓는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 네. 항상 이 법기살자로서 유능함은 분명히 한동훈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업적으로 나온 4.3 그 희생자 재심 절차라든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국가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성과가 맞아요. 그리고 특히 4.3 문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거를 여기 이 정부에서 1, 2년 안에 다 해냈다고. 그건 뭐냐 하면은 이쪽 법무 사법계통을 확실히 장악했다는 그 느낌은 주는 거고, 그게 오늘날 정치의 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건 법기술자 영역이에요. 그런데 정치는 법기술의 영역이 이게 흡수돼 버리면은 이거 저기 한국 정치는 정말 이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이런 면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와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자. 이렇게 좀 뭐가 이게 정석대로 좀 그러니까. 나갔더라면 이게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입에서 오염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째 징그러워 어떻게 삽니까? 자, 이거?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제를 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차별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래부터 그 생각이 차별하겠다는 아예 얘기 없었다. 하나. 없어요, 그런 거. 그 이런 이제 얘기는 두 그냥 번째, 미련을 두 가지고 번째 지금 상상하는 총선을 거예요. 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이미 하달받아서 거기에 충실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 정치 지도자로서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거의 그냥 땅바닥 수준이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고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는 다음 또 토론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뭐냐 지금 이 시각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어떤 내용으로 토론할 것인지 보시고 곧이어서 잠깐 토론한 뒤에 이준석 기자회견 내용도 짧게 보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 이제 출발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초라하게 지금 시작합니다. 여론도 처음에는 기대가 많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예고했던 대로 27일 날 노원구 마포갈비 식당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 조금 이따 이제 보기로 한데 자, 이준석 신당 흐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대단히 안타깝게도 일단 골든 타임이 지나서 일단 사이다 김이 많이 빠진 뒤에 먹으면 왜 그 조금 뭔 맛이 이래 뭐 이럴 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만시지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차별화를 전략화했던 사람은 이준석이었습니다. 양도구육 얘기하면서 양곡이냐 계곡이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 수구 보수하고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로 개혁 보수로 나가겠다는 그 비전과 꿈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행동이 뒷받침되느냐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상당히 어떤 수구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를 취해 준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준석이 적절하게 그걸 견제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그래도 정치적 지분은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가는 그 길에서 자꾸 좌고우면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을 과연 청산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예요.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사람 만난다 그러고 저 사람 만난다 그러고 그게 이준석 정치가 맞습니까? 나는 그런 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일단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자, 지금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 시각이 3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노원구에 있는 마포 숯불갈비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 잠깐 보고 이현주 의원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절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눈은 항상 녹습니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옵니다. 보름달은 항상 집니다. 그리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한 30분 전에 기자회견문을 미리 받아서 좀 읽어보니까 이제 노원구가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던 곳이고 지금도 대한민국 서민의 삶이 녹아있는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다. 12년 만에 정치를 시작했던 그날 다시 그곳에서 자신이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어떤 정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포부를 굉장히 이제 길게 이렇게 좀 길게 그리고 격정적으로 써놨던데요. 어쨌든 그 내용을 보고는 이준석다운 면모가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현주 의원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 상황이 지금 이준석 신당이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좀 방향을 잘못 정해서 저렇게 가버린 것이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이죠. 뭐 제가 예전에 안철수 현상을 이렇게 굉장히 좀 기대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또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요. 이 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준석과 이준석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요, 그때부터 지금도 그 전에도 대한민국에는 항상 제3세력을 희구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당 정치에서 충족되지 않는 열망이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그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더 나은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 어떤 끌어오르는 그 충족되지 않는 열망 같은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세력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는 게 뭐냐,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준석이라는 개인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그 지지율이 높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개인한테 투영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이 열망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나는 영웅이고 나는 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안철수도 그래서 실패했죠. 그래서 자기 대통령병 걸려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상 지금 보면. 그럼 뭐냐? 그 열망의 정체가 뭐냐?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서 이 한국 정치에서 조금이나마 그 열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현상을 기대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것을 도와서 함께 해보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제3세력에 바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두 정당보다 더 정의로워야 됩니다. 양당보다.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싶어. 이번 특히 총선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로 민주당을 쓰자니 민주당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주당을 쓰자니 민주당이 그렇게 할 만큼 정의롭고 도덕적이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일단은 무당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정의롭고 더 도덕적이면서 더 유능한 집단이 나와서 내가 성회차지 않는 이 부분을 좀 도구가 돼줬으면 좋겠다, 심판할 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당파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게 100% 무당파 다 커버하는 거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더라.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꿋꿋하게 오롯이 정의로운 길을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왜 실망을 사람들이 많이 했느냐라고 할 때 계속 보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검찰 정권의 평가,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주관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 무당파들이 원하는 더 정의롭고 더 도덕적이고 더 드높은 기상이 안 보였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을 사랑하는 팬들은 좀 남아 있을지 몰라도 그 현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많이 이탈해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진단 안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신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취임사에서 검찰공화국을 공격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취임사가 한 아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 예, 그래서 언론 제목도 벌써 한동훈 직격으로 예. 나오네요. 예, 예.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 가치의 균형추를 맞추겠다고 하는 그 포지셔닝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그 국민의힘에 처절한 아픔을 주고 거기서 변화의 욕구를 만들어내겠다는 시도도 저는 훌륭하게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준석 개인의 의지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조직과 공동체가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본인의 탈당 기자회견이지 신당 창당 선언문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성격은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남은 프로세스가 별도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그 많이 만나고 다닌 결과물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왜 만났으면 뭔 얘기를 한 거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정치에 수요가 있다면 자기가 무엇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소통이라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예요. 자,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민들의 열망, 그 현상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열망의 정체가 뭘까? 그게 바로 그 수요의 내용인 거죠. 수요가 있죠. 그러면 거기 공급이 맞춰서 많아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응. 우리가 흔히 자꾸 정치와 소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스킨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스킨십은 소통이 아닙니다. 정말 정치의 언어로서의 소통은 디맨드와 서플라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일종의 유권자가 정치 소비자라면 정치인은 정치 공급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원리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이 두 개가 일치가 됐을 때 이게 상품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극대화되면 선거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심이라고도 하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민심에 부응하는 게 이제 정치인의 기본 소명이자 성공의 길이라고 보는데, 아니 야구 스타는 관중들이 홈런을 원할 때 홈런을 때려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타율 낮아도 필요할 때 쳐주는 게 진짜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타석에 등장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도 타석에 9회 말 투아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지는 그 사람이 이제 국민의 민심을 읽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공급자라는 거, 공급자. 근데 아직까지는 그 공급자가 안 보여. 문제는 이게. 제가 이 한동훈 얘기하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제가 그 두 분한테 조금 아쉬운 게 뭐냐. 진심이 잘 안 보인다. 진심. 그러니까 그 절실하게 진심으로 이 심각한 어떤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 그죠? 그것은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으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것이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야,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늘 두 분 말씀 가지고 클로징을 하려고 했는데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새롭게 꾸며본 디톡스 여러분 재미와 흥미를 좀 느꼈습니까?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시 좀 뵙겠고요. 또 출연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리는데 아까 예고 때 말씀드렸듯이 뒤톡스라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토크가 있는데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정말 이제 사담처럼 이렇게 나누면서 맛있는 과일 주스하고요. 오늘 제주도에서 온 귤인데 그 귤 지금 서비스몰에서 팔고 있는 건데 잠깐 가지고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뒷담화 하겠습니다. 뒷담화, 뒷독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들어오십시오. 진짜네. 이제부터 진짜예요. 우리 강희정 PD가 아이고. 정말로 난 이거 야, 먹어야지. 이거 뭐 정말로? 이쁘게 담았네, 이쁘게 예, 담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 주선을 이게 가져왔고. 색깔까지 다 네. 이렇게 아유, 디자인을 이건 뭐 맞췄으니. 건배를 하는 건가요? 아, 이건 그냥 건배하는 거 먹는 아니고. 건배 한번 합시다. 건배하시면 더 좋고요. 아이고 평소 에 이렇게 뵙는 이 자리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원한 주스 한 잔씩 이렇게 같이 나눠 드시면서 마지막 뒷독서 이렇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귤 하나 드셔보시죠. 아 예. 시원한데 정치도 이렇게 정말 속이 시원하게 누운 거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참 이번 총선 이후에는 거의 전쟁터가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석열 사단이 100석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면 변화가 없을 겁니다.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높이가 이 뭔가 변화를 바란다면 사실은 야당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야당이 조금 더 결연한 맛이 그러니까. 없고 싸울 때는 확실히 싸우고 안 싸우려면 아싸리 포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맺고 끊는 맛을 조금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재명 당대표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좀 무시하고 정말로 맞짱 뜨듯이 윤석열 정권하고 한번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왜 그런 있잖아요. 용기가 안 그분은 생길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가 물론 막 여러 사람이 뭐 저기 이낙연 대표도 그러고 막 그러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이 국면에서 뭔가 바람을 못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요즘 뭐 무건 수행을 하시는지 잘 안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진짜 어렵지. 이게 야당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정도로 이렇게 결기 있게 단결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느냐 이걸로써도 야당 정치는 반 이상 성공이에요. 한국 정치에서 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보안가 보면 민주당이 이 비계 쌀 많은 거인 같아 보여. 굼뜨고 느리고 그 예리한 맛이 없어요. 예리한 맛이. 그런데 옛날 야당 보면 참 그 숫자는 작아도 굉장히 그 예리하고 처절하고 그러면서도 생존에는 강인함이 보였거든. 그 덕목이 잘 안 보여. 그쪽 공무원 일부는 또 공무원 같기도 하고. 공무원 같기도 하고 저 생계형 국회의원들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뒷톡스라는 짧은 코너를 뒷담화? 지금 뒷담화하는 뒷톡스 하는데요. 맛있는 과일과 이렇게 음료를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동시 접속이 지금 한 2,000명까지 지금 됐는데 사실 오늘 오후 3시에요.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하면서 좀 떨어졌는데 아마 다음 주에 뒷톡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뵐 때는 최소 7, 8천 정도는 가서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거고 오늘 7시 50분에 또 이게 다시 방송에 올라가면 네. 아마 조회수가 이제 오늘 7시에 서울의 소리가 뭐 한 건 터트린다는데? 그래요? 다행이네. 우리가 7시 50분에 올리니까 될 텐데 어쨌든 그럼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지 모르니. 어떤 아니, 겁니까? 뭐 그럼 힌트 좀 어쨌든. 주시죠. 아니 근데 뭐 기다려 보래요. 기다려보래요. 그런데 일단 그 지금 서울의 소리가 계속 맹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재정은 더 안 좋아졌더라고. 그래요? 왜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소액이에요. 제가 사실 지난 일요일 날 제가 후원금을 좀 보냈습니다. 그 문자가 왔길래 보냈는데 근데 요즘 소위 말하는 이 민주진영의 유튜브가 이것도 돈과 권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혼탁합니다. 예. 그런데도 그러는 가운데도 기자 정신을 갖고 몸을 던지는 기자들이 있다는 게 그나마 네. 우리 이 업계가 유지되는 하나의 소금과 같은 겁니다. 네. 다들 자기 명성과 돈을 쫓아다니는 가운데서 정말 개인 돈 써가면서 저기 기자 정신 하나로 버티는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이런데 숨은 보석들이 있더라고. 왜 스픽스는 그 뉴스버스도 이야기를 안 또. 합니까? 스픽스는 오너가 든든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그런 언론에는 아낌없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실제로 문자 왔길래 제가 이제 후원금을 좀 보내긴 했는데 어쨌든 서울의 소리 시사 아까 타파
뉴스타파, 예, 뉴스버스. 뭐. 뉴스버스 이런 이제 언론이 정의와 진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지원 지지 부탁드리고요. 스픽스도 항상 중심을 가지고 방향을 보고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과 같은 큰 뜻을 품고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 세울 분들과 함께 김종대 의원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뒤집어서 아니, 내가 한마디로 한다. 역전시키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제가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즘 2자릿수로 출판 기념회를 많이 다녔는데 두 자릿수로. 딱 한 번 한 출판 기념회에서 3번 울었어요. 어떤 사연이냐 하면은 나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은 스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게 명성도 높지 않아요. 초선인데다가. 근데 부탁이 있어 광주 서구에 갔는데 이 강 의원이 그동안 약자들 곁을 계속 지켜온 거예요. 이태원 참사, 산업재해, 뭐 김용균 어머니 그러면서 항상 그 가족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항상 그랬고 뭐 크리스마스가 있던 추석이 왔던 제일 먼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잃은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게 출판기념회 내용이 되다 보니까 나 그날 3번 울었다. 눈물바다가 됐겠네요. 그랬는데 제가 나오는 길에 그랬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저 의원 하나가 저 약자들한테는 없어서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진짜 국회의원은 당신 한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찬사를. 그러니까 그분은 뭐 저기 정의당으로 이번에 또 뭐 지역구 하시나요? 서구 광주 서구인데. 광주 서구에 그런데 제가 출마하신 강은미 아이고. 의원이죠. 예. 예. 그런데 강은미 의원.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도 뭐 인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인권 법안 날 때는 다 도망간다고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어쨌든 김종대 의원의 이 말씀을 듣고 강은미 의원 같이 국민이 아픈 그 상처를 함께 쳐다봐주고 또 필요할 때 손을 잡아서 얘기 들어주고 그들이 정말 국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실천하는 강은미 의원을 위해서 제가 정치하면 복원이라고 우리 건배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정치 보고 끝내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강은미 너무 의원과- 멀리 들려. 그렇습니까? 멀리 들려. 강은미 의원과 같은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치하면 복원해 주십시오. 네. 정치 복원. 복원. 끝나는 게?